제목부터 강렬한 죽이러 갑니다 라는 책. 이 책은 제가 주변 사람들을, 세상을, 그리고 저를 매우 싫어했던 시기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해보게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품었던 악의, 그리고 제가 사람들에게 품었던 악의,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품었던 악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다닥이윤의 책 추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해드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책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사실 유튜브에는 다닥이윤의 책 추천 영상 자체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또 행복하게, 읽고 나서 행복한 기분이 들게 해주는 책들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책은 다른 의미로 저에게 좀 해소감을 주었던 책이에요. 제목 먼저 이야기해드리면 죽이러 갑니다 라는 책입니다. 죽이러 갑니다 라는 책이고, 가쿠타 미스요 작가의 일본 소설입니다. 출판사는 미디아 2.0 송현수 운김. 네.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저에게 그런 조금 해소, 카타르시스 같은 느낌을 맛보게 해준 이유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고 블로그를 하면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 중 하나가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일환으로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품는 악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악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다방면에서 글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어하는 아내, 아내를 죽이고 싶어하는 남편, 그리고 자식을 죽이고 싶어하는 부모, 아니면은 선생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학생.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을 막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컥하고 스쳐 지나가듯이도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꼭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된 영향 중에 하나가 이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나만 느끼는 부분이라고 하면 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를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다들 한두 번쯤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겪고 지나간다라는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나서는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버릇 습관 중에 하나가 인생은 씁쓸한 거잖아요 라고 코딱지만한 게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맨날 구박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제가 일단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나라도 사랑해주자라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어떻게든 남들을 안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당시에 SNS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종이로 된 일기장에 적고 말았다는 게 전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수를 향해서 토해내는 멍청하고 잔인한 말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관대한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그 부분을 겪어왔던 부분이고 기록으로 남아서 있었다고 하면은 저 역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됐을 수 있는 생각들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만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종교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는 가능하면 그래도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돈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기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마 그래도 한 대학교 때부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조차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다시 악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악의 덩어리였을 때를 그대로 엄마의 시선으로 그대로 담아놓은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은 가장 마지막에 읽어드리고 그 앞에는 좀 그냥 몇몇 컷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편이고 총 7개의 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처음부터 굉장히 강렬해요, 이 책은. 저요? 전 지금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등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자 졸음이 싹 달아났다. 구리코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왠지 무서워 그저 유리창에 뺨을 바짝 대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을 보려 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것은 고속도로를 따라 둘러쳐진 회색 가벽뿐이었다. 쭉 있다가 문득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란 말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떨어뜨린 것처럼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건 잘못 들은 게 아니었어. 구리코는 이런 확신이 들었다. 그 여자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싸우러 가는 것, 결말을 지으러 가는 것 등을 과장되게 표현했을 것이다. 하지만 죽이고 싶다는 농담처럼 증오심을 갖게 하는 상대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 상대가 대체 누구일까? 혐오하는 과거의 직장 상사, 배신한 친구, 그녀를 버린 옛 애인일까? 고엔지 역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바라보며 구리코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는 동안 주어는 자신으로 바꿔놓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이고 싶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 순간 떠오른 것은 남편 유이치였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결혼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구리코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으며 평생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등의 말도 엄청 진지하게 늘어났었다. 하지만 결혼 후 겨우 1년 반 만에 유이치는 모든 약속을 깨버렸다. 구리코의 의견은 전부 들어주고 전부 받아들이는 척 하더니만 백화점도 슈퍼마켓도 하나 없이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에 유이치 어머니가 준비한 시댁 근처의 셋집으로 이사한다는 계산을 해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해놓고서 구리코에게 지겹도록 사정사정해 자기 의사를 관철시켰다. 이사하면서 유이치는 그때까지 다니던 광고 대행사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했고 지금은 컴퓨터 시대니까 하던 일을 프리랜서로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기와 달리 그만둔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지금은 꽃을 배달하는 재배농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구리코도 나가노로 이사 오면서 다니던 섬유회사를 그만두었다. 일 계속하고 싶지? 뭐든 찾아서 일해도 좋아. 유이치는 관대한 척 말했지만 신문 전단지에 실린 구인 광고를 보면 패밀리 레스토랑 종업원, 호텔 청소부, 탁구장이나 궁도장 관리인, 건강식품 공장 정도가 고작이었다. 어느 곳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고 구리코가 말하면 유이치는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등 기묘한 논리를 들어 결국 싸움에 이르렀다.
너는 원래 도쿄 출신이라며 우쭐해 있다는 둥, 여기 있는 인간들을 시골 놈이라고 바보 취급한다는 둥. 그런 무의미한 싸움을 대체 몇 번이나 겨뤄왔던지. 도쿄에서 살 생각은 평생 없는 거냐고. 단지 그렇게 물었었던 것뿐인데. 그러나 원흉은 유이치가 아니라 시어머니라고 구리코는 생각을 고쳐잡았다. 손발이 저리다. 현기증이 난다.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다. 입원하라고 한다. 분명 혼자서 죽어갈 것이다. 실컷 소란을 피우고 결국 협박하듯 장남인 유이치 부부를 근처에 이사 오도록 만들더니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퇴원하고는 심각한 병도 아니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는 통원 치료에 꼭 유이치나 구리코가 모시고 가도록 하는 그 뚱뚱하고 소란스러운 여자. 하지만 유이치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죽이고 싶다든가 하는 그런 것과는 달라. 빠르게 채 썰듯 움직이는 중년 남자의 엄지손가락을 보며 구리코는 생각했다. 예를 들어 아까 뒤에서 뭘 꿈을 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그 남자.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에 대해 품었던 순간적인 증오가 더 강한 게 아닐까? 저기 구리짱. 불을 끈 방에서 히로에가 작은 목소리로 구리코를 불렀다. 왜? 라고 말하며 구리코는 목을 뺐다. 거실 옆에 있는 일본식 방에 이불을 깔아주어 구리코는 거기에서 자기로 했는데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히로에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도 구리짱하고 자겠다며 구리코 옆에 자기 이불을 가지고 와서 폈다. 아까 있잖아. 농담이든 어쨌든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구리짱이 물었잖아. 구리짱은 그런 사람 있어? 그게 말이야. 처음엔 있다 있어 했는데 그 누구였는지 떠오르질 않는 거야. 구리코는 말하고서 웃었다. 히로에는 웃지 않았다. 천장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뭐라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구리코는 옅은 어둠 속으로 말을 뱉었다. 근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잖아. 나중에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데 오늘처럼 말이지. 신주쿠에서 전철표를 살 때 꿈을 댄다고 웬 남자가 무섭게 겁주는 거 있지? 그때 열이 확 받았거든. 죽여줄까 하고 무섭게 되받아치고 싶었는데. 히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절대로 협박까진 안 하지만 말이야. 요즘은 반대로 살해당할 것 같아서 무섭다 할까? 구리코는 또 웃어봤다. 구리짱, 나 있잖아. 슈코를 죽이고 싶다고 100번 정도 생각했어. 갑작스럽게 히로에가 말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히로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슈코가 누구지? 옛날 같은 반 친구나 대학교 때 친구 얼굴을 주룩 떠올려 봤다. 꽤 시간이 걸려서야 방금 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울며 떼쓰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뭐든 농담으로 대답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 나도 유이치를 500번 죽였어. 머릿속에서. 그런 거 있지? 구리코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히로에는 그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마치 얼굴 앞에 촛불이 있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말하는 것처럼 살며시. 우리 회사 육아휴가 3년 주거든. 나는 거기에 유급휴가까지 붙여서 좀 더 쉴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곧 끝나. 곧 복귀해야 하는데 왠지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어졌어. 구리짱, 난 말이지. 남편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 굉장히 혐오했거든. 자식이 전부이고 계속 집에만 있고 자식들 기분이나 맞춰주면서 할머니가 돼도 자식한테서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슈코가 태어나니까 나도 그렇게 돼버린 거야.
슈코가 너무너무 귀여워서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떨어지기 싫어서 일 같은 거 아무렴 어때? 내일 같은 거 쥐똥만큼이나 아무 상관없어졌어. 그런데 이런 내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 일은 그만둬도 되잖아. 구리코는 말했다. 그만둬도 되지. 주황색 불빛 속에서 히로에는 웃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슈코랑 있으면 또 안절부절 못하거든. 나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나를 쥐똥처럼 팔아버리고 슈코만을 위해 산다 해도 언젠가 얘는 나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릴 텐데 언젠가 자기 주관을 갖게 되고 그걸 밀어붙이며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세계를 만들어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왠지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이상하지? 나는 지금 육아휴가로 집에 있는데 왜 저 애를 놀이방에 보내는지 알아? 곧 직장으로 복귀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같이 있으면 무서워서야. 내가 저 애를 귀엽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한테 안절부절 못하고 미치겠어. 뭐 하는 거냐고. 제대로 하라고. 안절부절 못해서 저 애한테 분풀이하고 싶어지는 거야. 죽이고 싶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겠지만 얘가 없어졌으면 정말 100번 정도 생각했어. 저 애가 사라지면 아주 돌아버리고 슬퍼지겠지만 어딘가에서 안도하지 않을까 하는. 왠지 저 애랑 계속 같이 있으면 있지 내 몸을 안에서부터 갈기갈기 파헤쳐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튀어나와 굉장히 잔혹한 일을 저지를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귀엽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 아이한테 말이야. 굉장히 모순된 거지만. 아예 다른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 얘기들에 대해서는 더 덧붙이진 않을게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경험했던 얘기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얼굴을 맞대고 열심히 수다를 떠는 여자들에게 악의는 없다. 새로 들어온 여자를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니고 뭘 물어보더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상냥하게 대답하고 있다. 우에무라상은 몇 번이나 거절하는데도 계속해서 차 마시러 가자고 권한다. 전에도 그랬다. 마르고 인상이 좋지 않은 주부가 왜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지 아마 악이 없는 그들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일은 어떠세요? 이젠 익숙해졌어요? 저기 남 얘기 좋아하는 아줌마들만 있어서 전 있는 말 없는 말 다 들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모두 기분 좋고 시원시원 살아는 사람들 뿐이라서 야채나 반찬 같은 것도 주고 그래요. 노리유키가 유쾌하게 떠들자 여자가 조그맣게 뭐라고 말했다. 네? 노리유키가 물었다. 기분 좋고 시원시원한 사람들이 뭉치면 무섭죠. 만약이지만 그 우체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갑자기 여자는 수다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고 범인은 누구일까 논쟁하죠. 진짜 범인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범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아마도 확실하게 내가 범인이 되어 있을걸요? 네? 무슨 뜻이죠? 사건이라뇨.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초조함의 음산함이 한층 더해졌다.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여자는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우편물이 대량으로 없어졌다거나 주전자에 독약이 들었다거나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하면서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어요. 여자가 웃었기 때문에 노리유키도 잠시 안심하고 웃는 척했다. 비둘기 다리 잘리고 있다는 이야기 알죠? 그럼 다리 자르는 범인이 나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나요? 네?
노리유키는 일부러 놀라는 척했다. 누가 그런 말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물론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죠. 장난삼아 심술풀이 땅콩으로 집에 가면 잊어버릴 얘기겠죠. 하지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의심하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을 의심하는 쪽이 재미있잖아요. 당신을 의심하는 것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내가 더 흥분되고 뒤끝도 나쁘지 않고. 여자는 거기서 말을 끊었다. 무릎 위에 몸을 둥글게 말고 앉은 개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내가 살던 동네에서 애들만 노리는 괴한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의 의심을 받았었죠. 물론 경찰한테가 아니라 이웃한테 말이에요. 시원시원하고 기분 좋은 아줌마들한테서요. 장난삼아 심심풀이 탄 땅콩으로.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러는 동안 혹시 자신에게 범인과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 안에도 어린아이를 해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있지 않을까 하고. 아줌마들은 민감하게 그것을 느끼니까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그때 저는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기분 좋고 시원시원한 아줌마들이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내 얘기하는 건 알지만 뭐라 말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거기서 길게 일할 건 아니니까. 네, 이 정도 읽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이야기가 담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어머, 오늘 전갱이 튀김이 참 맛있게 됐네. 혼자 말하기. 부엌의 정적은 자신을 더 한심하게 만들었다. 가요코 옆 레이의 자리는 빈 그릇이 놓여 있었다. 쿵 하고 정원으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요코는 얼떨결에 몸이 굳었다. 또 시작이구나. 갑자기 식욕이 확 떨어졌다. 레이는 오줌을 페트병에 담아 정원에 던진다. 손질하지 않은 잔디에 떨어진 페트병을 처음 발견했을 때 가요코는 지나가던 중학생들이 마시다 남은 주스를 정원에 던지고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쓰레기 투척 금지라는 종이를 붙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원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런 가요코를 비웃기라도 하듯 2층 창문에서 페트병이 떨어졌다. 놀라서 올려다본 순간 레이의 방 유리창이 소리내어 닫혔다. 가요코는 페트병 반 정도 들어있는 액체를 녹차 음료라고 생각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뚜껑을 열어 불쾌한 암모니아 냄새를 맡은 후에도 썩은 녹차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가요코는 안다. 그것은 녹차도 주스도 아닌 레이의 배설물이라는 것을. 왜 일부러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 아니, 어떻게 페트병에 소변을 누는 것일까? 가요코는 알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던 공식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가요코는 아름다운 소녀였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큰 소망 없이 지내온 것은 자기의 아름다움의 정도를 가요코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델이 될 정도로 아름답지는 않다. 친척들이 농담으로 말하는 것처럼 스포츠 선수한테 시집갈 정도로 아름답지는 않다. 하지만 사람들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만큼은 될 거라고 가요코는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행복. 그게 뭔지 20대의 가요코는 계속 생각했다. 지금의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이거라 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계속 기다리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큰 행복이란 바로 이거라고 말이다. 그 남자는 인류 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다. 친구들도 부러워했고 결혼식도 원하는 대로 호텔에서 올렸다. 모두가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렸다. 분명히 아주 예쁜 아기일 거라고들 말했다. 물론 그것은 자신이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일 거라고 가요코는 생각했다.
레이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원래 밝은 성격은 아니었지만 왜 그렇게까지 된 건지 가요코는 몇 번을 생각해봤다. 모든 날을 돌이켜 무슨 변화의 계기가 있었던가 찾아보려고 했다. 무슨 상처받을 만한 말을 했었나? 필요 이상으로 질책했었나?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왜 레이가 자기를 피해 방에 틀어박혀 있었는지 가요코는 알 수 없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어서 가요코는 레이가 학교 가는 동안 아이 방으로 몰래 들어가 일기나 메일 같은 것을 훔쳐봤다. 그러고는 곧 후회했다. 레이의 일기는 추한 말로 꽉 차 있었다. 참고 읽기 어려운 말로 반 친구, 엄마, 아빠, 선생님, 집과 동네, 세상에 대한 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요코에게 기분 나빴던 것은 레이의 망상 같은 사랑이었다. 계속 등장하는 남자 이름이 반 친구인지 다른 학교 학생인지 연예인인지 교사인지 아니면 가공의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일기 속에서 레이와 그 남자는 격렬하게 서로 사랑을 하고 에로비디오가 연상되는 행위에 흠뻑 빠져 있었다. 레이에게 사준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해 봤더니 건전한 만남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자학행위나 학대나 다른 사람의 흉을 잔뜩 써놓은 게시판이 남아있을 뿐이다. 절대로 들통나지 않도록 신경 썼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가요코가 훔쳐본 것 때문에 그날 밤 이상하리만치 난동을 부렸다. 벽에 걸었던 그림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화분을 내던지고 밥그릇과 접시를 깨고 의자로 가요코를 때리려고 덤볐다. 추한 계집애. 방 안을 어지럽히는 흉포한 짐승 같은 레이를 보고 가요코는 생각했다. 그러고는 깜짝 놀랐다. 자기 아이를 보고 추하다고 생각한 것에, 그리고 실제 자기 딸이 너무도 추한 것에. 너무나 놀란 나머지 맞고 쓰러져 머리를 찍혀도 그 순간은 아프지 않았다. 엄마 있잖아. 예상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면서 가요코를 불렀다. 가요코를 계속 감싸던 긴장이 조금 풀렸다. 왜? 가요코는 웃는 얼굴로 레이를 돌아봤다. 당신들 이혼할 거야? 레이는 가요코를 보지 않고 물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왼손엔 닭날개를, 오른손에는 칼을 든 가요코가 물었다. 자기 귀에 닿은 목소리에는 가까스로 웃음이 묻어 있었다. 가요코는 이를 조심조심 확인했다. 그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묻잖아. 왜냐면 끝났잖아. 레이는 힐끔 가요코를 쳐다보고는 비웃듯이 콧소리를 냈다. 뭐야? 딱 맞힌 거야? 바보같이 입 해부러졌어. 가요코는 레이의 말을 듣고 서둘러 등을 돌렸다. 그리고 닭날개에 칼집을 넣기 시작했다. 말문이 막힌 것은 레이가 한 말에 놀라서가 아니다. 레이의 유치한 말에 상처받을 리가 없다. 14살 어린아이에게 부부 사이의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듣는 것도 아무렇지 않다. 하지만 가요코는 상처받았다. 레이가 그 거구의 몸속에 담아놓은 아기의 존재, 대략 80kg는 넘을 그 몸보다도 거대한 아기를 어떤 까닭에서인지 자신의 딸이 껴안고 있었다. 그것을 토해내고 싶어 안달복달하며 애태우고 있었다. 그녀의 말도 행동도 아직은 그 아기를 초월하지 못하고 있다. 소변이 든 페트병을 정원에 던지고 엄마한테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방에 틀어박히고 의자로 엄마를 때리려고 달려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기를 레이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댐의 물이 수도꼭지로 내보내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 레이는 출구를 찾기 위해서 성장하고 있다. 물결치면서 흘러넘치는 물을 힘차게 내보내기 위한 수단을 찾기 위해 매일 과자를 먹고 학교에 가고 지식을 넓히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레이는 그 아기를 만날 만큼 성장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자기에게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토해낼 것이다. 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내 딸이 아기를 모아온 것일까? 정리한 옷을 쇼핑백에 넣었다. 차가워진 손가락을 비비며 가요코는 옷을 받아들 그 여자를 떠올리려 했다. 하지만 머릿속엔 닭고기 지방이 달라붙은 칼을 힘껏 쥐고 레이에게 부딪히는 방금 전에 스친 진부한 공상뿐이었다. 가요코는 새하얀 형광등 아래서 희미하게 웃었다. 한순간도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엄마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름다운 소녀였을 때부터 꿈꾸고 있었던 것, 손에 잡으려고 달려온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레이를 죽이고 싶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요코는 알고 있었다. 단지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것이다. 그 욕망이 더욱 잔혹하다는 것도 가요코는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 책은 그만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밝아졌고 긍정적이 됐고 제 자신을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많이 막 나갔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부. 밖에서는 그나마 잘 지냈어요. 여러 가지로 잘 지냈지만 집에 와서는 망난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족들이 밖에서 하는 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집에서 해줄 순 없냐고 빌고 부탁하고 화내고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일 제가 미워했던 것은 제 자신이에요.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평균 이상의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평균 이하로 느껴졌기 때문에 공부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인 게 조금 더 컸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너무나도 못났고 반동현상이라고도 하죠. 가족들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서 못난 나를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내가 가족들을 더 싫어하고 내가 먼저 가족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저를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이 덜 떨어진, 부족한, 저를 부끄러워해서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사실 저는 이 레이라는 아이와 상당히 정말 비슷했을 거예요. 체중도 그렇고 분노도 그렇고 그렇게 아기를 담아서 가족들에게 흘려보냈던 것도 그렇고 제가 진짜 화가 나서 한번 이제 엄마 화장대를 팍 한 적도 있었고 쓰레기였어요. 인간 쓰레기였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쓰레기 같은 면모를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사건만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계속 제가 너무나도 못나고 우리 가족에게 어울리지 않고 내가 없는 게 우리 가족에서 더 나을 것 같고 내가 너무 싫고 사실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든 게 너무 싫고, 그래서 내가 싫고, 근데 나를 싫게 만드는 가족들이 또 싫고, 이게 그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터졌던 사건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성추행을 당했던 건데요. 그 이후로도 뭐 성추행을 여러 차례 당했는데 가장 저에게 타격이 컸던 거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의 성추행인 것 같습니다. 강도야 뭐 그 이후로도 비슷했지만 버스 안에서 90km 정도 나가는 제가 교복을 입고 커트머리의 상태로 버스를 타고 있다가 어떤 멀쩡해 보이는 아저씨가 제 뒤에 대고 등에 대고 발기된 성기를 계속 비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죠. 처음엔 뭔지도 몰랐고 아주 조금 지나서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지만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이제 밤이었는데 그 버스 창에 비치는 제 모습이 제가 봐도 누가 성적으로 끌릴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외모가 무기라고 하잖아요. 저의 외모는 정말 최신형 무기였는데, 강력한 무기였는데, 무기이자 방패이자 갑옷이자 다 됐었는데 그런 상태로 당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서.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발기된 성기가 보였을 테니까 굉장히 단순한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가만히 있다가 급커브였을 거예요. 급정지였나 급커브였나 그렇게 버스 덕분에 버스 기사 적지 과격한 운전 덕분에 그 양쪽 팔 중에 하나가 떨어졌고, 그때 저 이제 달려서 의자에 앉았거든요. 의자에 앉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후다닥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이게 정말 일단 아무것도 못한 제 자신에게도 한심하다고 느껴졌고, 이래서 내가 당했나 싶기도 하고, 말 못할 것 같아 보였으니까 사람들도 안 믿어줄 테니까 내가 당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을 때 아무것도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참 아직까지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미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지내면서 그 쌓아온 나에 대한 미움이 그날 정말 과격하게 폭발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모양이어서 당한 거야 라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내가 너무 짜증나고 싫은데 내가 싫고 짜증나는 게 이 세상 때문인 것 같았어요. 나를 이렇게 싫어하게 만드는 세상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행히 근데 오래 갔죠. 오래 갔어요. 사실 지금도 무서워요. 백팩 없이 대중교통을 타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쨌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악의를 저 안에 끌어감고 있었는데, 그 당시 정말 다행이었던 건 SNS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거. 저 글로만 남겼거든요. 사실
그렇게 독한 글을 남긴 거는 많진 않아요. 어쨌든 글로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임스 건 감독도 좋아하고, 제임스 건 감독이 그 자기 자신을 반영해주는 캐릭터, 다들 반영해주는 캐릭터고 스토리 라인이지만 그 중에 로켓이 가장 자기 자신을 반영해준다고 했는데, 저 역시 특히 이제 가족들을 향해서 정말 뾰족한 말을 내뱉고 밀어내고 그랬던 제 자신을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특히 2, 볼륨 2에서.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적이고 악의와 혐오로 가득 찼던 제가 조금 변화하게 됐던 거는 2가지 요인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좋게 바라볼 수 있었던 거. 이거는 권선징악을 제가 소년 만화와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고, 2번째로는 제가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워낙에 못났으니까, 성격도 못났고 외모도 못나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테니까 나라도 나를 사랑해주자, 이 불쌍한 김현, 나라도 나를 사랑해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줬던 거. 사실 그렇게 세뇌하는데도 8년 걸렸어요. 그래도 그 세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뇌 시작으로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얘기로 돌아가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얘기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더 모나고 뾰족했던 그런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까지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 정말 앞서 말한 것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요즘같이 이제 SNS와 그런 인터넷이 활발한 시기였으면 그런 사람들과 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교류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었고, 혼자서 그 악의와 그 혐오를 이제 가족들에게만 풀다가 조금씩 상쇄해 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요.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만 그 사람들이 변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너 안 돼. 너 어차피 변할 수 없어. 너 평생 그대로일 거야. 그 모양일 거야. 라는 식으로 과거의 일에 계속 그 사람을 메어 놓으면 내가 그 사람을 변하지 못하게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다행히 주변에 저의 과거보다도 미래를 봐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긍정적인 미래 쪽을 봐주고 이게 선순환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악의를 품고 혐오를 품고 계신 분들 있다고 하면 변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변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다기현의 책 추천 기쿠타 마스요의 죽이러 갑니다 였고요. 네, 좋은 책 만나서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